뭐? 그게 정말이야? 괜히 시어머니만 모신다고 고생하는 건 아니고? 일단 믿고 하는 거지. 너 시누이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이 서방은. 그래야 시누이가 찍소리도 못 한다고. 그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노인정에 계시다 오시니까. 아침 저녁만 좀 챙기면 돼. 지금은 건강해서 괜찮지. 나중에 몸 아프거나 치매라도 오면 네가 병수발 들 거야. 아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난 어차피 하지도 못해. 시어머니 돈도 많은데 그 돈으로 요양병원 뭐 그런 데 보내면 되는 거잖아. 별 걱정을 다 하셔요. 그래, 그럼 집에 머무는 동안 확실하게 모시고 받을 건 미리미리 빨리 받아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주에 내려와 혼자 지내는 김정숙입니다. 올해로 76, 혼자 산 지도 꽤 되었네요. 요즘은 100살까지 산다는 말도 있으니 아직도 끝은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자식들과 종종 얼굴을 보고 지내면 시간도 잘 가겠죠. 하지만 저는 얼마 전 자식들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아주 끊어버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자주 얼굴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외롭거나 무섭다기보다는 편안합니다. 자식들도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더군요. 첫째 아들 동현이가 52이고 둘째 딸 지영이가 48입니다. 제 자식이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왜 점점 낯설게만 느껴지는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같이 부대끼지 않으면 자식이라도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나 봅니다. 더구나 제가 어정쩡하게 돈을 쥐고 있다 보니 그 돈이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더군요. 다 줘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제 손에 한 푼도 남지 않을 때까지 자식들이 가져갈 것 같았습니다. 제 노후나 생활은 외면한 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겠노라 선언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아이들 사이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평생 남편과 함께 중국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6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보험금까지 합치니 제법 큰 금액이었죠. 그러니 자식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군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도 그 돈을 다 쓰고 죽을 재주는 없었습니다. 한때는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구나. 돈이 있는 한 자식들은 계속 찾아오겠구나. 평생 전쟁처럼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노년에는 조금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재산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부모의 돈 때문에 서로 아기처럼 싸우고 부모를 물어뜯는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제 업보겠죠. 그래도 이제라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 삶의 평안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일찍 결혼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길 때도 많았지만 그 시절이 저희의 청춘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40대가 넘어서니 정말 모든 운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운이 그냥 온 것은 아니었죠. 죽으림을 다해 발버둥치며 살아온 저와 남편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요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쭉 주방에서 일하며 실력을 쌓았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모아 30대 중반쯤 작게 중국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집이 장사가 잘 되더군요.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몰려들었고 식당도 점점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 40대와 50대에는 꽤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건 모두 하며 부족함 없이 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시집장가 보낼 때는 두 아이 모두 똑같이 서울에 집 한 채씩 마련해 주었죠. 아이들 결혼시키고 집까지 마련해 주고 그까지가 저와 남편이 생각했던 자식 뒷바라지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된 것이 죄인지라. 그 뒤로도 자식들이 손을 벌리면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해준 것 같았는데 자식들의 생각은 또 달랐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동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재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남들 보면 다들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앞으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냥 궁금해서요. 뜬금없이 묻는 아들의 말에 저는 정확히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노후를 남한테 기대지 않고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에이,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뭐? 더 알아서 뭐 하게? 자식인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궁금하네.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자며 찾아온 아들과 딸. 그 아이들의 질문에 제가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이었어요. 암으로 세상을 뜨기 전 남편은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자신의 보험금이든 가게를 처분한 돈이든 그 어떤 재산도 당신이 죽기 전까지는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지 말라고 했었죠. 저는 그 말을 유언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환갑이 넘고 나서는 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공경받 위에 서는 인품이 훌륭한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진 않았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며 웃어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듯한 남편의 말이 깊이 와닿았죠.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던 게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엄마 좀 섭섭하다. 왜 그걸 그렇게 꽁꽁 숨겨? 우리가 그 돈을 뺏어가나? 제가 입을 꼭 다물자 딸은 서운한 듯 툴툴댔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뭐가 섭섭해. 그동안 너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안 준 거 있나? 동현이 너. 지난번에 사업 확장한다고 돈 가져갔고. 지영이 너도 학원에 무슨 기계 투자하고 싶다고 가져갔잖아. 말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의 당부를 지키며 재산을 미리 물려주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면 항상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준 돈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가게 정리한 돈도 꽤 될 것 같은데
어머니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딱히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돈은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건데.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게를 정리했는데 아들은 그 돈이 어딘가 묵혀 있다고 생각하며 탐을 냈습니다. 돈은 묵혀두는 게 아니라는 말을 슬쩍 덧붙이며 말이죠. 나 죽으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건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엄마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거니? 제가 한마디 했더니 아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오빠는 괜히 그런 걸 물어봐서 그래? 괜히 오빠를 질책하는 딸의 목소리에 아들은 질세라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나중에 어머니 편찮으시면 내가 모실 거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지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왜 엄마를 오빠가 모셔? 의도가 좀 불순한 거 아니야? 의도라니? 그냥 효도하는 거지, 효도. 아이고, 새언니가 효도를 퍽이나 잘하겠네. 아이들의 싸움이 점점 커질 것 같아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들 마음은 알겠으니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재산이 얼마가 됐든 나 떠나면 둘이 똑같이 나눠줄 테니 그리 알아라.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끝나는 듯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한 번 시작된 일은 쉽게 멈추지 않지요.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잔잔한 파문을 남기며 멀리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난번에 모신다고 했던 거. 빈말 아니에요. 갑자기 뭘 모신다고 하니? 어머니, 연세도 벌써 70이 훌쩍 넘었잖아요. 이제 팔순도 금방인데. 언제까지 혼자 지내실 거예요? 아직 몸도 멀쩡한데 나는 불편해서 싫어. 내 집 놔두고 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겠니? 서로 불편하게. 1시간 거리인데 서로 볼 일 있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그 나이에는 잘 지내시다가도 갑자기 다치고 그러시면 큰일 난다고요. 언젠가는 합칠 일이잖아요. 그럼 연습하는 셈 치고 한 달만이라도 계셔보세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어느 날부터 저를 서로 모시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지영이와 먼저 이야기해봤다며 자신의 집과 딸 집에 한 번씩 지내보라고 설득하더군요. 그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얼굴 보고 가라는 자식에게 어느 부모가 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겨서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잠시 아들 집에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늙은 엄마와 며칠 지내다 보면 금방 불편해질 것이었습니다. 손주는 대학생이라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전업주부라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제안을 며느리가 흔쾌히 수락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니 하루 종일 며느리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혼자 편하게 지내던 제가 갑자기 며느리와 함께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어요. 집 안에만 있기도 눈치가 보여 집 밖으로 자주 나갔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파트 단지 안노인정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새끼밥을 모두 차리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부엌 일을 하는 것도 어색했죠. 여러모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밖으로 돌아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걸으면 얼마나 걸었겠습니까? 결국 노인정에 오래 머물렀어요. 곤욕스러운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아들은 퇴근 후 저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제가 주변에서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상속받으면 더 불리한 점이 많대요. 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니? 세금 계산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정확히 알아봤어요. 그래? 세금 내라면 내야지 뭐.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르는 말씀 마세요. 상속세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고요. 세금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 증여를 많이 한대요. 일찍부터 조금씩 해놓으면 더 좋아요. 증여? 네, 미리 명의를 자식들한테 돌리는 거죠. 특히 부동산 같은 거 말이에요.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나중에 많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해 놓으면 아무래도 세금 계산할 때 유리하죠. 무슨 부동산? 지금 내 아파트 말이니? 그렇죠. 지금 어머니 이렇게 저희 집에서 지내시고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는 미리 제 명의로 돌리시는 게 어때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무슨 상속세 이야기를 꺼내나 했더니 결국 아파트를 내놓으라는 말이었죠. 너 지난번부터 왜 자꾸 돈 타령이야? 지금 사정이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다른 뜻은 없어요. 아들 집에서 지내는 건 여러모로 불편했습니다. 특히 틈만 나면 증연이 상속이니 재산 이야기를 끊임없이 꺼내는 아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 만큼 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돈 타령을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안 그래도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왜요? 혹시 집사람이 불편하세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내가 할 일이 없어. 너무 심심하네. 그냥 내 동네에서 오랜 친구들이랑 같이 얼굴 보며 살래. 아니, 그래도 조금만 더 머무르시지 그러세요. 일주일만 더 계셔보세요. 아들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 며칠만 더 버티라는 아들의 말이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안사돈이 와 계시더군요. 아이쿠, 사돈 오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어디 나갔다 오시나 봐요. 네, 산책도 하고 노인정도 좀 다녀왔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도 넘었는데 사돈을 만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만난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건 당연했죠. 아들은 퇴근 전이라 집에 없었고 더욱 어색했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안사돈은 웃으며 주방으로 가더니 과일을 깎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저희 딸이 많이 부족하지요? 아이고, 아니에요. 부족한 거 하나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며느리예요.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려요. 사돈은 연신 저에게 인사하더군요. 그래서 더욱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사돈이 오늘 하루 묵고 간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먼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돈이 서울에 일이 있어 들렀던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게 좋겠다 싶어 피곤하다며 먼저 방에 들어가 쉬겠다고 말했어요. 오늘 좀 피곤하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먼저 방에 들어가서 좀 쉴게요. 벌써 들어가신다고요? 네, 한숨 자고 싶어서요. 그럼 편하게 계세요. 제가 유별난 건지도 모르겠지만 안사돈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가며 하루빨리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자리에 누워 등을 돌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살짝 방문을 열어보다 닫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방문이 꽉 닫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고리에 겉옷을 걸어둔 탓인지 문틈이 조금 열려 있었죠. 그 틈새로 며느리와 안사돈의 대화가 두런두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어요. 방 안은 어둑어둑해졌고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인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주방과 거실을 오가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어요.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자 문틈을 통해 점점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계신대니? 몰라, 올해는 안 계신다고 하는데. 시누이 집에서도 지내보신다고 하시니까 좀 있으면 가시겠죠. 그래? 너가 좀 불편하겠네. 아무래도 편하진 않지. 그런데 애 아빠가 자꾸 모시고 살자고 해서.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를 아주 모시고 산다고.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니? 엄마, 어머니 들으시겠어요. 아이고, 아까 보니까 잠드신 것 같더라. 칠순도 훌쩍 넘은 노인네가 듣긴 뭘 듣겠어. 그 나이면 귀도 어두워질 나이야. 안사돈의 말에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귀가 어둡지도 않았고 설사 그렇다 해도 지척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못 들을 귀머거리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만 이불 속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가,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 알부자셔요. 이서방이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모시면 어머니 재산은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잖아. 나도 뭐 좋아서 이러고 있겠어요? 다 미래를 생각해서 참는 거지. 돈 없으면 내가 왜 모시겠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게 정말이야? 괜히 시어머니만 모신다고 고생하는 건 아니고? 일단 믿고 하는 거지. 너 시누이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이서방은. 그래야 시누이가 찍소리도 못한다고. 그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노인정에 계시다 오시니까. 아침 저녁만 좀 챙기면 돼. 지금은 건강해서 괜찮지. 나중에 몸 아프거나 치매라도 오면 네가 병수발 들 거야. 아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난 어차피 하지도 못해. 시어머니 돈도 많은데 그 돈으로 요양병원 뭐 그런 데 보내면 되는 거잖아. 별 걱정을 다 하셔요. 정말? 그런 건 남편이 확실하게 약속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집에 머무는 동안 확실하게 모시고 받을 건 미리미리 빨리 받아놔. 알았어요. 그런 건 이서방이 알아서 한대요. 우리 부자 되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짧은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얼떨떨했어요. 아들 집에서 머무는 동안 며느리는 참 상냥했어요. 항상 밥이 입맛에 잘 맞으시냐 물어봐 주었죠. 그때는 그게 며느리의 진심인 줄만 알고 참 고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의 속마음을 듣고 나니 속에서는 천불이 일어났어요. 며느리보다 더 화가 난 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모신다고 해서 재산 다 물려받고 나중에 병들어 아프면 요양병원에 맡기겠다는 게 어떻게 부모를 모신다는 걸까요? 이불을 꼭 쥔 제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애초에 자식들 집에서 살 생각도 없었지만 자식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을 엿들은 건 미리 티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이번에도 저를 설득하며 붙잡았지만 이번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머무르시지. 왜 이렇게 빨리 집을 나가버리세요? 저희 서운해요. 서운하긴 뭘 서운해. 그냥 재산 빨리 못 받은 게 아쉬운 거겠지. 네? 뭐라고요? 내가 네 집에 머물면서 깨달은 바가 아주 크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 통장에서 절대 돈 나갈 일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역정을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 이번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서 전화 받았는데 화가 나셨다고. 무슨 일 있어요? 오빠 사고 쳤어요? 그런 거 아니야. 괜히 딸에게도 말이 퉁명스럽게 나갔습니다. 당연히 오빠가 뭘 잘못했겠죠. 우리 엄마 많이 속상했겠네.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딸의 살가운 목소리에도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자식 집에서는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 너도 모시겠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난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건데. 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무래도 딸은 아들보다 더 살가운 아이였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며칠만 묵으세요. 박서방도 기다리고 수연이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는데. 딸의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딱 3일만 있다가 마. 정말요? 알겠어요. 지내보시고 괜찮으시면 더 오래 계셔도 돼요. 그렇게 딸이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의 환대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확실히 딸 집은 아들 집보다는 편했습니다. 딸은 학원 강사로 바쁘게 일했고 손주들은 모두 고등학생이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늦게야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집에 저 혼자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죠. 그러나 어느 날은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사위와 손녀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엄마, 오늘 저희 연주회 보러 왔어요. 1시간 후에 끝나니까 그때 들어갈게요. 손녀딸은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었죠. 그래서 딸네 가족은 종종 연주회를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주회에 간다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별일 없다는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문화생활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이 엄마에게 같이 가자고 물어보기라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욕심이겠죠. 1시간이 지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지. 저희 집 앞에서 외식해요. 20분 후면 도착하니까 집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딸 가족이 있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고급스러운 식당이더군요.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는 모두 멋지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제 편안한 차림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딸 가족이 제게 따뜻하게 웃으며 대해줬지만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살갑게 굴어도 진짜 한 가족은 아닌 것 같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괜히 울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걱정을 털어내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죠. 딸은 미리 말을 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연주회 보러 가요. 이번 연주회는 저희가 예전에 미리 티켓팅해 둔 거라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같이 안 가도 괜찮은데 미리 알려만 줘라.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잖니. 딸은 머쓱한 얼굴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수연이 바이올리니스트 돼서 온 가족이 연주회 가면 참 좋겠다. 그치? 그때까지 가만히 밥을 먹고 있던 손녀딸이 부르퉁하게 대꾸했어요. 내가 어떻게 바이올리니스트가 돼? 아주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워왔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손녀딸이 그런 말을 하니 저는 의아했습니다. 손녀딸의 반항기 가득한 목소리에 딸은 조금 곤란해하며 말을 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못 된다는 거야? 엄마가 유학도 안 보내주잖아. 유학 못 가는데 어떻게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냐고요? 수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딸은 머리가 아픈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녀딸은 오래전부터 유학을 가고 싶다고 졸라왔던 모양이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이번에 민영이도 독일 갔단 말이야? 나만 못 간다고, 나만! 그럼 할머니 계신 김에 유학 보내달라고 말씀드려 보든가? 그러자 갑자기 온 가족의 시선이 저를 향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딸은 천연덕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부자잖아. 할머니한테 유학 보내달라고 해. 딸의 황당한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손녀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유학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 돈 많잖아요. 저 유학 보내주세요. 아이고, 이 할미가 어떻게 유학을 보내주니? 그러자 딸도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수연이 유학 좀 보내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배우러 간다는데. 그 정도 지원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 돈 다 가지고만 계시면 뭐해요? 돈도 쓸 때 쓰는 거예요. 사위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 이미 이 이야기를 미리 나눴던 것 같았습니다. 뒷골이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랑 지내시는 거 엄마도 편하고 좋잖아요. 제가 앞으로 모시고 살 테니까 재산 좀 미리 증여해 주세요. 그 순간 허탈했습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았어요. 잠시나마 딸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누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이 먼저였고 저는 그저 자식들에게 짐짝처럼 여겨질 뿐이라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니들은 도대체 나한테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거니? 그리고 나랑 같이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하고 괴로운 일이길래. 같이 산다는 소리만 나오면 돈부터 달라고 아우성이야? 내가 나랑 같이 살아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 혼자 잘 살고 있는 이 애미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아니면 모시네 못 모시네. 이렇게 멋대로 말들이 많아? 지영아, 엄마는 진짜 넌 안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 오빠랑 하는 말이 그리 똑같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말에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 오빠도 돈 달라고 했어요? 아주 음흉하네. 이거 봐. 나 모르게 엄마 돈 뺏어가려고. 그만해. 너도 똑같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서운하게.
오빠는 그동안 엄마한테서 돈 많이 받아갔잖아요. 사업한다고. 너도 똑같이 받아갔잖아. 학원에 투자한다면서. 그 돈이야 오빠가 받은 돈에 비하면 적으니까. 지난번 큰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받아간 돈은 그새 잊어버린 거야? 제 말에 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이내 화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돈 다 들고 있다가 뭐 하시려고 그래요? 돈도 다 쓰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좀 쓰시면 좋지. 왜 그리 짜게 주세요? 미리미리 충분히 써왔지. 너네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안 도와준 적 있니? 그런데 가만히 너희들 하는 꼴을 지켜보니까 아주 내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다 뺏어가야 멈추려는 모양이야. 받고 또 받아도 욕심은 끝이 없구나. 이제 지겹다. 지겨워. 이놈이고 저놈이고 그저 돈, 돈. 엄마 또 왜 그래? 됐다. 이제 나는 내 집으로 가련다. 네 오빠한테도 말했는데 나 죽을 때까지 내 통장에서 돈 나갈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 모신다는 소리도 일절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라. 아니, 장모님, 사위가 당황한 목소리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손길을 뒤로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택시를 잡아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네 집에 남겨둔 짐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딸에게 끊임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예 휴대폰을 꺼놓고 지냈습니다. 제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고 입맛도 사라질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이런 꼴을 안 봤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보여준 행동을 생각하면 돈이 없었다면 더 비참한 꼴을 당했을 것 같았어요. 아들, 딸의 말대로 재산을 미리 상속해줬더라면 저는 이미 갈 곳이 없어져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더군요. 다음 날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던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나 해서 요즘 어디 아픈 데 있나? 나이가 80 가까워지는데 안 아픈 데가 있겠어요. 아니, 내 말은 어디 크게 아픈데 말이야. 크게 아픈데요? 그런 건 없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그럼 동현이랑 지영이랑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자꾸 말을 빙빙 돌리는 오빠에게 짜증을 내자 오빠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히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정민이는 오빠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현이랑 지영이가 번갈아 가며 정민이한테 전화를 해서 상속이니 증여니? 그런 걸 물어봤더라고. 들어보나 마나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귀가 닳도록 했던 말이니까요. 그러나 잠시 망설이다 꺼낸 오빠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보험금을 자식들이 받아가려면 혹시 소송이 필요한지도 물어봤다고 하더라. 둘 다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정민이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해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오빠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송이라니요. 돈을 위해 자기 엄마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자식들이라니. 그동안 해달라고 다 해줬던 이 어미에게 재산 증여를 미리 안 한다고 선언한 직후에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 소송을 논의하다니요. 이건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더 이상 제 자식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이런저런 말을 이어갔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자식이라는 존재가 이제 무엇인지조차 모르겠더군요. 그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과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지긋지긋했고 멀리 떨어지고 싶었어요. 집을 내놓고 고향인 전주에 새로운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 사이 재산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조카 정민이를 통해 믿을 만한 상속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죠. 제 재산이 자식들에게 가지 않고 전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했습니다. 알아보니 자식에게 꼭 재산을 물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더군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빼앗아갈 근거도 없었고요. 전주에 새로 마련한 집은 작은 텃밭이 딸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아담한 집이었죠. 나이가 드니 큰 집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몇 달 동안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허탈함. 그 모든 감정이 저를 집어삼켰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저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전주로 내려와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며 살다 보니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도 그때 느꼈던 감정들도 점점 희미해지더군요. 얼마 전 아들과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제가 잠시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해 사회에 기부했다고 선언했지만 두 아이 모두 믿지 않는 듯 했죠. 앞으로 몇 번 더 찾아오겠지만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아들과 딸은 제가 보기엔 넉넉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돈은 그 아이들에게 독이 될 거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분명히 유산을 상속받고 나면 네가 더 많이 받았다, 내가 더 적게 받았다며 서로 물어뜯고 싸울 게 뻔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돈은 세상에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니 비로소 모든 것이 정리된 듯 했습니다. 제 마음에 오래간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평화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이죠. 물론 아이들에게 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결코 쉬운 길도 아닐 테고요. 하지만 자식들도 언젠가는 제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해할 거라고요. 오늘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가끔은 제가 정말 결정을 잘 내린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평안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